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97회. 이제 한 3회면 100회가 되네요. 사물인터넷 전문 기업인 매직에코의 최영욱 대표님 오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3년 차 된 IT 벤처 기업을 맡고 있는 고우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90년대 H.O.T를 눈물로 떠나보내고 웃음으로 2000년대 I.O.T를 맞이한 이건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매직에코의 최영욱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회사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만든 제품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데 이게 루미스마트라는 조명이죠? 네, 스마트 스탠드. 네. 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아, 이것도 어떻게 구하셨나요? 이걸 써야 돼. 그 구름. 구름 써. 구름. 우리 애들이 그림 진짜 잘 그린다고. 뭐가 다른 램프예요? 특징이 뭡니까? We have been thinking why the desk lamp on my desk is just a lamp so far. It's around 24 hours, 7 days. But its function is just limited to brighten around. What if the lamp can do more? 잠깐 좀 영어도 있어가지고 잠깐 좀 해주시죠. 끝나고. 끝나고. 네. 아메리칸에서 태어나셨나요? 네? 출생지가 아메리칸. 아닙니다. 이게 뭐야? 해외 펀딩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펀딩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안 받- 메일 났어요. 그림이 재밌겠네. It is time to take a medicine. 진짜 아파 보이는데. 배우 쓰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 안 직원들? 야, 연기 잘한다. 직원 아들내. 직원. 이거 자취 제작? 네. 오. 아, 이게 찍어요? 네, 카메라가 있어요. In order to make the world brighter and more fun, we are going to create an adaptive platform. We eventually want to connect everything together to make a whole new ecosystem. 네. 오.
야 이거 자체한 걸 빼고는 굉장히 퀄리티 높죠, 그죠? 조명도 아니 많이 신경 누가 쓰고 뭐 이렇게 전문가 있었나요 회사에? 저희 이제 지인이 카메라는 촬영을 했고요. 네네. 네. 배우는 전부 저희 회사 직원들. 네. 네. 시나리오는 누가 썼어요? 각본 누가 썼어요? 각본은 이제 뭐 제가 하고, 아, 네. 일부 좀 제가 없는 틈을 타서 몇 가지는 수정이 되고. 네. 자 일단 뭐 회사 소개 전에 먼저 아까 저 루미스마트 네. 저거 영상을 보면서도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까 클럽 씬이 나왔죠. 클럽 네, 씬, 네. 뭐 인조이 한다 네. 해가지고 클럽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었어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루미 스마트 그 동영상은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넘었어요. 벌써 네.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인디고고라고 크라우드 소싱 펀딩을 영국 하는 쪽에서요? 해외 사이트가 네.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을 하려고 올렸던 동영상이고요. 네네. 그때 이제 만들었던 제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스탠드예요. 스탠드인데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딱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저렇게 기능이 많아. 뭐야 저게 도대체 그렇죠. 정체가 뭐야.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의도된 거죠. 왜 의도됐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펀딩 금액이 되게 높았어요. 왜 높았냐면 저거는 저런 제조업은 실제로 이제 금형이나 뭐 이런 것들 제조비가 그렇지. 굉장히 많이 들어요. 1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게 설정이 돼 있었고 낮게 설정을 해서 만약 펀딩을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면 성공을 하면 저희가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조하는데 이미 돈은 들어갔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팔리면 사실은 고객이 생기는 거고 고객이 생기면 사실 AS도 해줘야 되고 뭐 품질도 봐줘야 되고 뭐 이슈가 네네.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저 제품은 순수하게 마케팅을 용도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펀딩을 성공하기 위해서보다는 네.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 브랜드를 알리려고 매직에코 브랜드를 알리려고. 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잘 뭔지 감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네, 들었는데 그렇죠. 말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도대체 그런 것들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레퍼런스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저희 의도예요. 모델하우스로. 그렇죠. 모델하우스로. 그래서 그 뭐 아주 적절한 비유긴 한데 그 스탠드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렴한 제품이기도 하고 집에 가면 책상 위에 스탠드가 켜서 뭐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그 스탠드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연결성과 센서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사실 보여준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이제 클럽씬 같은 경우는 네네. 뭐냐면 네. 저게 마이크도 들어있고 스피커도 들어있고요. 네. 와이파이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뭐 삼축 가속 센서, 카메라, 조도 센서 다 들어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조건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 음악이 들려오면 음악이라는 걸 디텍션해서 그때는 조명의 역할이 아니라 사이키 같이 블링크를 번쩍번쩍번쩍 하는 역할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밤에 이게 친구들과 뭐 파티를 하는데 음악을 틀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렇게 아까 보는 것처럼 물론 연출된 거죠. 저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네.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기능이 들어가서 이게 얼마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때 판가를 25만 9천 원, 그러니까 259불로 올려놨었고요. 비싸게 했구나. 만만치 않은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게 이제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펀딩하면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들어서 딜리버리 하고 끝까지 고객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 제품이 사실 포커스가 잘 돼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네. 너무 기능이 많고 네. 고스펙. 네. 고스펙이고 그리고 유저를 정확하게 딱 세그먼트를 안 하고 너무 많은 기능들을 다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고객 지향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기술을 한번 보여주는 네. 레퍼런스라고. 자, 근데 보시면 그렇게 기술을 한번 보여주고 매직에코라는 브랜드를 네. 글로벌하게 알리기 위해서 2년 전에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소중의 목적은 이루셨나요? 네, 뭐 이뤘습니다. 해보니까 네. 어떠세요? 그럼 저 이뤘습니다. 영상을 보고서 아니면 그때 그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우리 비즈니스 같은 거 그런 네. 이제 뭐 팔로업 이메일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나요? 사실은 엄청 많이 받았고요. 오, 야,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 네, 저희는 몰랐는데 어. 폴란드 TV에도 나갔고요. 오, 야. 프랑스 뉴스에도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저런 오. 그 조명 저런 류를 어. 유럽에서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냐, 우리가 좀 독점해서 할 수 없냐 이런 메일도 많이 왔었는데 네. 이제 아쉽게도 이제 이게 생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좋은 제품으로 다시 연락하겠다 네, 하고 이제 사실 말았죠. 야. 재밌네요. 진짜 이거 관점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이제 크라우드 펀딩 같은 데다가 어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스타트업 같은 경우 우리 회사 알리고 브랜드를 알리고 우리 기술력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저런 것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 나중에 또 나오는 질문이라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 해외 크라우드 펀딩에서 네. 얻을 수 있는 팁이 네. 팁과 관련한 질문인데 그건 나중에 네. 하도록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매직 에코라는 걸 통해서 IoT에 이제 지금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게 컴퓨터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원래 네트워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가 할 때만 해도 실제로 이제 그 닷컴이 한창 막 떠 있을 때죠. 98년, 99년이었으니까 닷컴이 한창 막 핫하게 있었을 때 이제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돈을 막 벌려고 막 움츠림을 할 그때잖아요. 이제 그때였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끝내고 이제 원래는 미국에서 취업을 했다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제가 이제 공부가 끝날 때쯤 9.11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새벽에 받았더니 괜찮냐고. 아니, 괜찮지 왜 전화했냐고 했더니 TV에 뉴스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켰더니 뉴욕이 이제 한 3시간 빠르잖아요. 저는 이제 네네. 서부에 있었으니까 네. 아침에 이제 그 비행기 2대가 그 사고 이게 그렇죠.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미국에서는 거의 모두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2가지 정도가 그때 동시에 일어났는데 외국인들의 취업이 사실은 그때부터 확 없어졌고 두 번째는 그때가 하필이면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클린턴에서 부시로 딱 바뀐 다음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부시가 되게 강하게 사실은 국제 정세 쪽에서 조금 드라이빙을 했고 무기 이런 산업 때문에 군수 산업 때문에 그러면서 IT 쪽에 원래 18만 5천 개 H1 비자 뭐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취업 네네. 비자 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3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6만 5천 개로. 그러니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터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취업이 안 됐죠. 그 전에는 막 네. 학교 있을 때 전화가 막 와요. 그러니까 졸업도 안 했는데 빨리 일하고 싶다. 네. 언제 졸업하냐 막 이랬는데 딱 그거 터지고 나서는 먼저 뭐부터 물어보냐면 시민권자냐 아니냐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취업이 안 돼서 그때 마침 이제 삼성전자에서 네. 와가지고 이제 막 리크루팅을 했었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삼성전자 입사를 했죠. 네. 그래서 뭐야 요새 삼성전자 들어오기 얼마 힘든데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때는 애니콜 시대라 괜찮아요. 애니콜 시대였죠. 애니콜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에 들어와서 잠깐만 있다가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10년이나 있었죠. 네. 그래서 삼성에서도 실제는 연구소에서 이렇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뭐 이런 쪽을 했었고요. 무선 사업부 가서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연구하면서 개발도 하고 뭐 제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실제로 그 모바일 사업부 가기 전에는 뭐 또 했냐면 그 MP3도 했어요 삼성에서. 네. 그러니까 MP3 초창기에 아이리버가 마켓시어 45% 할 때가 있었어요. 1등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삼성 2등이었어요. 한 18% 20% 하고 애플이 이제 막 몇 프로 안 될 때. 근데 애플이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서 그 비즈니스가 서서히 아이리버는 세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네. 삼성과 애플이 국내에서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애플 천하가 되고 삼성도 사업부를 접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아이팟이라든가 이런 MP3가 역사 뒤로 사라지죠. 그거를 다 봤어요, 제가. 네. 다 보면서 애플과 경쟁을 해오면서 사실 많은 것도 배웠고 이제 그 속에서 굉장히 이제 이 프로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와 시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네. 이제 사용성이나 가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죠. 네. IoT 분야에서 이제 나름대로 도전적으로 창업을 하셨는데 IoT란 용어도 있고 IoE란 용어도 있고요. M2M이란 용어도 있고 그런데 IoT란 도대체 무엇인지 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고 IoT가 이제 떠오른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면 IoT가 떠올라서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거의 이제 강의 주제인데요. 지금 질문하신 게 짧게 해주시면 네. 모든 분들이 해피하겠죠. 일단은 혼동스러운 용어부터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M2M이라고 하는 것은 머신 투 머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oT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거든요.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사물들의 인터넷입니다. 그러니까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연결이 왜 돼 있느냐?
서로 뭔가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사람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하듯이 사물들도 서로 뭔가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고받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사실 극대화되기 전에 이미 M2M이라는 시장은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집에 이제 가보시면 예전에 가스, 뭐 전기, 수도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집에서. 그 예전에는 검침원들이 와서 검침을 다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오죠. 안 오는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가스 센서, 뭐 수도 센서 이런 데 센서가 다 달려 있어서 그게 인터넷에 실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사용량들이 그 뭐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데 모니터링이 되고 이렇게 노티가 가요. 그러면 결국 오지 않아도 과금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센서가 저기 있는 데다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프로토콜이 M2M이었어요. 머신에서 머신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거.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그게 원래 이제 IoT의 초창기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이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 시대가 생기면서 2010년 넘어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결국은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씀으로 인해서 진짜 이제 모바일 컴퓨터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 모바일 연결의 중심에 서게 되는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그냥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를 주는 것만 우리는 M2M IoT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거기 빠지고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디바이스와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와 사람, 사람과 디바이스, 디바이스, 사람과 사람은 이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로 얘기해야 되냐라고 해서 다시 2012년부터 IoT라는 용어가 떠올랐죠. 근데 이 IoT라는 용어는 원래 1999년에 나온 용어예요. 네. 그 케빈 에스턴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오토 아이디, MIT의 오토 아이디라고 RFID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RFID를 모든 물건에 이렇게 붙이고 막 통신을 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나중에 미래에는 서로 통신을 하고 막 연결이 되면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겠구나라고 그 용어를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 인터넷이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과 사람끼리, 사물과 사물끼리만 했던 건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물과 사람 간에 네. 또 이제는 원활하게 그러니까 딱 그걸 딱 이거다 아니다라고 자를 수는 없는데 네네. 그것들의 중요성이 부각된 게 사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연결의 중심이 이제 사람으로 바뀐 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 이제 가트너나 뭐 네. IDC 같은 데서 IoT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핫하게 부각이 됐고요. IOE라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의 약자예요. 이제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IEOE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해요. 근데 좀 촌스럽죠. 자, 그럼 사물 인터넷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규모로 보면 시작이라고 보는 게 네네. 맞고요. 네. 존재의 어떤 그런 가치로 봤을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광역버스 혹시 타보셨나요? 그럼요. 엠버스. 엠버스 타보시면 엠버스 그 혹시 그 정류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스크린이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정보가? 5분 후에 도착. 몇 번 버스 언제 네네, 어디에 그렇죠. 있고 몇 분 후에 도착. 뭐 37번은 어디에 있고 몇 분에 도착.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버스에 RFID가 있겠죠. 네, 정확하게는 버스에 GPS가 있어요. 네. 스마트폰처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버스에도 설치가 돼 있어서 버스의 위치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그 위치를 사실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통신 수단으로 와이파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버스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그 공용 와이파이를 지나갈 때마다 이제 싱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현재 버스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광역버스의 앞에 보면 혹시 숫자가 하나 써 있는데 그 기억나시나요? M 옆에 숫자가 하나 있어요. 41 뭐 M 몇 그러니까 버스 번호 말고 몇? 네 좌석수 빈 좌석수가 빈 있어요. 좌석, 그 말이. 네. 빈 좌석수도 실제로 교통카드를 찍고 태깅하면서 카운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에서 뭐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 버스 앱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앱을 딱 띄워서 보면 현재 그 버스 정류에서 보는 것처럼 버스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남아 있는 좌석수가 몇 개고 몇 분에 도착한다는 게 다 나옵니다. 오. 그러면 그 버스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는 걸까요? 안 돼 있는 걸까요?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사실 주는 거죠. 그게 없었을 때는 우리가 버스 정류장 갔을 때
원하는 버스를 사실 하염없이 기다렸죠. 그렇죠. 도대체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죠. 버스라고 하는 게 언제 올지 네네. 모르고 혹시나 왔는데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불안한 요소인데 그 정보가 나한테 공유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몇 분 후면 탈 수 있겠구나. 자리가 있겠구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사실 그 버스가 사물 인터넷의 사례예요. 네. 이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물의 어떤 속성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알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해보신 네, 거고 네. 어떻게 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았던 그러니까 제품화 네. 실용화되었던 네. 어떤 IoT를 접목한 제품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뒤로도 프로토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시장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 드렸던 제 고민거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아직 한국이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는 한 번 만들면 50만 대, 100만 대 만들어서 모두가 필요로 하니까 만들면 싹싹싹 팔릴 때가 있었죠. 그때 이제 펜텍, 뭐 LG 이런 데도 장사를 잘했었는데 그 시대가 끝나니까 사실 그 회사들이 다 어려워졌듯이 사물 인터넷은 반면에 아직은 그렇게 팔리는 시대가 오지 않았고요. 사실은 또 팔리는 시대가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양성의 시대, 롱테일의 하드웨어 롱테일의 시대를 사물 인터넷은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 만들어서 50만 개, 100만 개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샤오미 같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곳들은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스마트 스위치도 만들어 봤고요. 뭐 사운드리스 스피커라고 해서 LED인데요. 소리는 안 나는데 여기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뭐 LED로 만든 스피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비컨이라든가 이런 것들류를 이제 사실 뭐 여러 개 만들었는데 역시나 팔지는 않았어요. 왜 팔지 않았냐면 그걸 팔 만큼의 이제 충분한 서비스라든가 팔 만큼의 충분한 사실 퀄리티 같은 것들이 아직 확보가 되기 어렵고 그리고 그걸 하나 만들어서 팔려면 사실 정말 열심히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2년 동안 집중했던 거는 어떤 일이냐면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사실 집중을 했고요. 네.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뭐냐면 그거 이제 그게 뭐야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하드웨어를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냥 책상, 의자 그냥 만들어 찍으면 되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올려야 되잖아요.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두뇌가 들어가야 되는데 OS가 그런 거죠. 그렇죠. OS 내지는 OS에 준하는 펌웨어 같은 게 네네. 들어가야 되죠. 네네. 그게 어디에 올라가냐면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예요. 네. 저희가 이제 지향했던 거는 우리가 칩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저렴하게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뭐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뭐 네. 갈릴레오 같은 오픈 소스 하드웨어죠. 네. 그 하드웨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쉽게 인터넷에서 그 제품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한 2, 3만 원이면 살 수가 있고요. 2, 3만 원을 갖고 거기다 센서, 뭐 모터 연결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이제 취미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덕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좀 퀄리티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저희가 했고 아두이노 위에도 있고 라즈베리파이 위에도 있고 다 돌릴 수 있게 이제 그런 개발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얘가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띵들이 혼자서만 동작하는 건 과거의 띵이고 지금 앞으로 사물 인터넷의 띵들은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스마트폰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Node.js라든가 뭐 MQTT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스마트폰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서비스 플랫폼이 올라 있어야 되고 그럼 데이터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제어가 되는 와중에서도 이 사물에 있는 센서들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실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사실 서버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버에. 네네. 그러면 그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지는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저장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데이터들을 결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버 백엔드를 저희가 개발을 다 해놨고요. 클라우드까지. 그래서 이제 고기 더하기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러면 네. 뭐 자꾸 기술 얘기로 가니까 네. 여기 분들이 지금 거의 갑자기 좀 눈초리가 좀 이렇게 뿌얘지거든요. 근데 지금 순간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디인가. 순간적으로 약간 집중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매직에코의 비즈니스 네. 모델은 네.
이 회사가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네. 여기 있는 분들이 해서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네. 나 아까 뭐 그 스마트 스탠드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네. 스마트나 구두 만들면 좋겠다. 스마트 칫솔 이렇게 사무인터까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 갖는 분한테 여기에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네. 그 아이디어 구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 제조업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같이 네. 아이디어 있는 제조업이랑 같이 콜라보가 되는 네. 그런 모델입니까?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 보셨고 아이디어가 있는 분이랑 콜라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프로덕을 하고 있는 분이랑 콜라보를 하는 거예요. 프로도 왜냐면 아마 만들 제조, 분이라고. 예, 제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많은 제조업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요. 구로에 가면 원래 한 13,000개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9,000개까지 줄었는데 네. 그 회사들이 나름 만들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라우터서부터 액자, 거울, 뭐 PMP, 옛날에 그렇죠. 뭐 블랙박스 이런 걸 만드는데 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라기보다는 하나씩 독립된? 똑 떨어져 그렇죠. 있는 독립된 하드웨어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잘 만들었는데 이제 중국 애들이 그것만큼 잘 만들고 중국 애들 시장은 막 그로잉 막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는 만들어도 안 팔리는데 거기는 만들어 놓으면 뚝뚝뚝뚝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력 가지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물인턴 시대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연동해야 되고 서버 연동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책상이랑 의자를 잘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다 하드웨어를 어떻게 넣어? 그렇지. 거기다 뭐 아니 CPU, 와이파이, 블루투스 거기다 어떻게 넣지? 대부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이제 플랫폼은 결국 뭐냐면 의자, 책상, 액자 내지는 뭐 이런 스크린, 뭐 이런 프로젝터 이런 걸 잘 만드는 회사가 저희와 이제 콜라보를 하게 되면 저희 플랫폼을 거기다 얻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플랫폼을 얻는 순간 그 제품은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과를 해주는 그 앞단의 작업은 사실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원래 프로젝터는 그냥 영상만 쏴주는 게 전부였는데 네.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양한 것들을 쏴줄 그렇죠.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 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아주 기본이고 네. 제어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게 센서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역으로요? 예, 역으로 저것들이 과거에는 그냥 쏴주기만 했는데 원하는 걸 보여주거나 현장에 있는 어떤 정보를 걔가 게더링을 할 수도 네네.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변모가 됐을 때 쟤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프로젝트 하나를 30만 원, 4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80만 연결돼서 그런 가치가 생기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을 받겠죠. 네. 그러면 그것 중에 이제 일부를 저희가 로열티로 받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운영되는 데이터들은 저희 서버에 다 들어가니까 그 서버단에 있는 데이터들과 데이터를 연결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기존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스탠더얼론의 제조업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네. 이네블러 역할도 하고 네. 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니까 플랫폼 역할도 해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그 로열티도 받고 네. 또 플랫폼도 계속하니까 또 도망가지도 못하고 네. 그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네, 저희는. 목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한 두세 군데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개발하고 현재 있고요. 네. 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한 두세 개의 제품이 나올 거고요. 그게 그러면 뭐 컴퓨테이션한 게 아니라면 네. 그 뭐 정확하게 뭐 정확한 스펙이 아니더라도 네, 네. 어떤 유의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특허는 이미 다 출원이 됐으니까 네네네. 사실 다 말씀을 드려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중에 두세 개가 빨리 사업화, 그러니까 전부 하는 걸 전부 다 사업화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작은 회사들이 다 한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 중에 가장 시장이 크고 가장 사실 좀 포텐셜이 있는 거를 좀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동 책상이에요. 뭐요? 전동 책상. 올라왔다 스마트 내려왔다. 퍼니처죠. 네, 그러니까 전동 책상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뭐 생로병사 비밀 뭐 이런 데도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음으로 생기는 병들이 있어요. 혈류가 뭐 통하지 않아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애플워치도 보면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라고 계속 노티를 줘요. 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 계속 앉아 있으면 햇살. 네, 계속 앉아 있으면 여기 이제 혈류가 여기 굉장히 정맥류나- 중요한 정맥류가 혈액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파생되는 병들이 있는데 1시간 한 번만 일어나도 그게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는 거죠. 네. 그거 더하기 또 하나가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자세가 좋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데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쁜 자세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합병증이 또 생겨요. 그래서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스탠딩 데스크를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쓰죠. 좀 유행인데 그게 뭐냐면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책상을 내렸다 올려. 그러니까 계속 서서 하면 다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서 일했다가 필요할 때 잠깐 앉았다가 서서 일했다가 할 수 있게 네. 이제 그 수동으로 만들어 놓은 책상들이 있는데 그 책상이 최근에 전동으로. 액추에이터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자동으로 전동으로 이제 올렸다 이게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책상들이 고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네.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제품이 한 8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뭐 펄시스나 이런 중소 조금 고급 제품들이 120, 130. 유럽 제품들은 뭐 한 2, 300씩 해요. 네. 2, 300씩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은 단순히 올렸다 내렸다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은 사용자를 인지해서 네. 그 센싱. 사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높이로 자동으로 튜닝이 되고요. 어. 사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춰서 적절한 시간에 올라갔다 내렸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액추에이터가 있다 보니까 노티도 줘요. 그러니까 너 지금 앉아야 될 때, 쉬어야 될 때를 책상의 진동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 페이스북 멘션, 문자 이런 걸 통해서 노티도 해주고 네. 사용자들에게 그 패턴들을 자꾸 이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막 책상이죠. 공부하다 졸면 알려줘요. 야, 졸지 마 이렇게. 그거는 안 해요. 그럼 안 해요. 애들 잘 풀릴 것 같은데. 졸릴 땐 자야죠. 이게 희한하게도 어. 서서 일을 하면 졸리진 졸리진 않아요. 않죠. 네. 졸리지 않고요. 근데 이제 서서 일하다 보면 또 그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뭐가 문제냐면 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섰으니까 난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섰는데 짝다리 접고 서 있거나 아. 섰는데 잘못된 자세로 서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상에는 이제 그 매트랑 다른 제품들이 연동이 돼 있어서 네. 짝다리를 짚거나 잘못된 자세일 때 또 노티를 해줘요. 자, 근데 지금 저희 책상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근데 그 실제 브랜드는 그 제조업체 브랜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제조업체 브랜드로 그죠? 나가고 네. 거기 외에 함께 파워드 바이 오. 매직 에코가 같이 나갑니다. 파우더 바이가. 야. 네, 네. 그 코브랜딩을 하는 그렇다면 그런 거 할 때 그 업체를 파트너를 굉장히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거기가 막 마케팅도 하고 그럴 텐데 네. 기술 좋은 기술 좋지만 잘 못 팔면 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이걸 파트너십으로 네. 할 때 그 뭐랄까 선정 네. 요 기준이랄까 그건 뭐, 어떻게 정하십니까? 당장은 사실 뭐 이제 찬밥 더운 밥 뭐 가려야 가리지 되긴 않아요. 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네. 안 가리진 않아요. 가려요. 네, 네, 네. 가리는데 네. 조금 이제 덜 찬 밥 정도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핵심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파트너가 뭐가 아쉬워서 저희랑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하다기보다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과 네. 그런 의향이 있는 회사가 가장 좋은 파트너고요. 배신도 안 하고요. 배신은 이제 시간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그 안 하길 바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이제 이게 책상이니까 이거는 공부 아니면 비즈니스 관련해서 일을 하는 이런 네. 쪽으로 용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하시는 건 IoT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네. 플랫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IoT 관련해서 비즈니스가 우리한테서 먼데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을 네. 수 있고 네. 소프트웨어 분야도 있고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용어로 다른 데서 인터뷰를 하신 기록이 있으신데 네, 네.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IoT에서 요런 도메인이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뭐 기타 이런 등등의 도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솔깃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게 약간 장단이 있는데요. 네네. 장점은 정말 모든 도메인이에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메인이 없어요. 그 모든 영역, 뭐 의료 헬스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거 넘어서서 그 이외 모든 영역에 다 사실은 영향을 받고 큰 규모로 따지면은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굉장히 큰 인프라의 관점에서도 IoT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게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헬스케어 내지는 요즘 또 뭐 퀀티파이 셀프라고 해서 자가 측정이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의 어떤 데이터를 정량화하는 수많은 디바이스, 라이프 로깅 이런 거서부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 퍼니처, 스마트 스탠드 같은 홈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냥 재미로 하는 그런 수많은 디바이스들 역시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뭐 의료 같은 건 아까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농업, 추가로 농업 에너지, 뭐 스마트팜, 말씀하신 농업, 그 다음에 뭐 커머스, 뭐 비컨이라든가 뭐 이런 유의 NFC 제품들, NFC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 연결되는 관점에서는 다 IoT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IT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성이 문제잖아요. 네. 근데 모든 영역이 다 되지만 모든 영역이 다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인데 네. 그래도 지금까지 쭉 한 몇 년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 네. 하는 그런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너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팁으로 딱 드리기는 어려울 텐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계속 좀 스톡이 돼 있긴 한데 그런 내용도 제가 책 속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개발 서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북포럼이니까 제가 책 얘기를 한번 책이랑 IoT랑 무슨 관계야? 그죠? 책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책만 해도 IoT랑 관계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책의 사례로 하나 쓴 게 뭐냐면 자기개발 서적이 바뀐다. 앞으로 이제 자기개발 서적들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외침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열정을 좋아, 저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면 돼. 뭐 해라, 1, 2, 3, 뭐 10가지 방법. 네, 백날 보면 뭐예요? 백날 봐봐야 사실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책을 안 봐도 바꿀 수 의도지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바꿀 수 있게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체크하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책이에요. 자기개발 서적인데 내가 몸무게를 빼고 싶어. 내지는 자기개발 서적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뭐 습관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그 서적과 함께 IoT 디바이스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퀀티파이 셀프일 수도 있고 뭐 자기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뭐 라이프 로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디바이스랑 연동이 돼 가지고 이 서비스를 가지고 뭐 60일 정해진 시간 동안 그 서비스에 의해서 계속 끊임없이 모티베이션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IoT 디바이스들 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중에 한 뭐 예를 뭐 수백 가지 제가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텀블러예요. 텀블러 중에 뭐가 있냐면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먹어야 8컵? 피부도 좋고 네, 건강에 네. 좋다라고 하는 얘기 있는데 물 2리터 드시는 분 계세요? 매일매일 챙겨서? 그거 챙겨 드시는 분은 굉장히 없고 그나마 내가 얼마 먹는지도 몰라요. 마시긴 했으나 내가 어제 얼마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텀블러들이 예를 들어서 IoT랑 연계가 돼 있어 스마트폰에 연계가 돼서 물을 담아 놓으면 내가 먹은 물의 양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스마트폰을 보고 저녁 때 딱 보면 오늘은 1.8리터, 어제는 1.7리터. 네. 뭐 마치 만보계를 차고 내가 오늘 10,000걸음 걸었고 어제 8,000걸음 걸었다는 것처럼 똑같이 물이 얼마를 소비했는지가 다 기록이 되고요. 여기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오늘 2리터 마시겠어. 그러면 2리터 마시고 2시간 간격으로 내가 200ml씩 먹을게 라고 세팅을 해놓으면 이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2시간마다 알람을 해요. 물 마실 시간이야? 200ml 마셔야 돼. 근데 그 알람을 끄려면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끄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셔야 꺼져요. 왜냐면 물론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텀블러 속에는 물의 양을 잴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을 한 달 정도만 마시면 습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옆에 붙어있는 굉장히 어시스턴트, 예전에 PDA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다가 사실은 스마트폰이 오면서 스마트폰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기능이 이제 고도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일상 속에서 갖고 있는 서비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책 같은 거는 자기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그냥 부동산 하는 분들, 부동산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 네, 부동산 하는 네. 분들 뭐 아니면 수선센터 하는 분들 네.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네. 그 요새 오토처럼 네. 그런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비스 하시는 분들 거기다가 사물인터넷을 접목시킨다면 어떤 게 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미 사실 시작이 됐는데 사물 인터넷 제품들 중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어디까지가 사물 인터넷이야를 사실 정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왜냐면 네. 연결이 어떤 사물이 연결이 되면 그거 자체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으나 요즘 뜨고 있는 드론 네. 드론이 엄청 뜨고 있죠. 네. 드론은 아직까지는 취미예요. 그러니까 취미로 내가 드론을 뭐 법적으로는 규제도 있고 드론을 날려서 최근에 이제 뭐 HD 캠 뭐 짐벌 달아가지고 영상 같은 거 막 찍고 이런 네, 취미들이 그렇죠. 막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내가 거기 가서 보고 싶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다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늘에서 왜냐면
방에 찍은 사진만 봐서 내가 그 집이 어떤지 알 수가 없거든요. 주변까지. 그리고 부동산 이제 주변에 교통은 어떻고 길은 어떻게 나 있고 이런 네. 거를 드론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인터넷에 드론이 연결돼서 데이터를 실시간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부동산이 IoT. 포털이 예전에 되는 예전에 닷컴 때 그 부동산이 한번 지도 매시업 때문에 한번 뻥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는 항상 클로즈였고 PC 네. 통신 같은 데 가서 볼 수 있었는데 지도 매시업이 생기면서 지도에 가면 부동산 정보들이 팍팍팍팍 다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보편화가 됐잖아요. 네네. 그거의 이제 고도화된 버전이 시작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뭐 수선, 네. 세탁소 이런 것들도 이미 미국에서는 시작돼 있어요. 뭐냐면 와시오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오토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사물 인터넷이랑 약간 속성이 비슷해요. 어떤 속성이냐면 어디다 보통 옷 맡기시나요? 뭐 클린토피아 이런데. 클린토피아나 어떻게 와이프한테 맡기죠,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맡기면 와이프가 어디다 맡기죠? 그거 내 알바 아니고. 알바 아니지. 보통 그러니까 알바 아닌데 뻔해요. 어디냐면 집 앞에 있는 세탁소에 맡겨요. 네. 뻔해요. 왜? 제일 접근성이 좋거든요. 다 집 앞에 아파트 보면 아파트 생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아파트 보면 편의점 한 개, 슈퍼 한 개, 닭집. 세탁소 한 개, 닭집 한 개, 부동산 한 개 꼭 있어요. 왜냐면 그 아파트 주민만 그렇죠, 커스터머로 그렇죠. 삼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소상공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비즈니스가 사실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탁소 거기다 맡기면 단점이 있죠. 뭐냐면 이제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가져와라 하려면 그 사람 바쁘니까 언제 갖고 올지 모르고 내가 이제 갖다 줘요. 그러면 빨리 해달라고 하면 이제 해준다고 얘기하지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닭달닭달 막 하면 밤 한 11시에 막 갖고 와요. 막 짜증나게 그죠? 띵동 밤 막 늦게 불러서 갖고 오고 실제로 내 세탁물이 제대로 세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실 단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와시오라고 하는 서비스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고 하는 것들을 마치 우버처럼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마트폰으로 세탁물 픽업과 세탁물을 내가 원하는 시간을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장소로. 네. 그러면 그 와시오라는 곳에서 그 세탁물을 그 시간에 픽업하러 와요. 내가 원하는 장소로. 그리고 픽업을 해가고 네. 픽업을 해간 순간부터 스마트폰에는 떠요. 현재 세탁물 어디든지 배송 중. 현재 세탁물이 세탁 중.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물 인터넷이죠 사실은. 근데 RFID를 심어야 되지 않나요? 심지 않고 않고 걔네들이 나왔으면? 심지 않고 이제 뭐 어떤 그 등록되는 바코드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세탁 완료 그리고 배송 중 이런 게 스마트폰으로 다 떠요. 그러면 내 세탁물이 다 됐구나를 알 수 있고 배송될 때 이제 노티도 오고 내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으로 배송을 해줘요. 근데 가격이 그렇다고 안 되게 비싸. 비싸지도 네,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심플해요. 뭐냐면 방이 다 맨 거죠. 대량이죠. 그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는 그 아파트에 있는 고객을 다 먹어야 돼요. 왜? 다른 아파트에서 거기다 몇 킬로 올 리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고객을 다 먹었을 때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갖고 있는 건데 와시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코업이 넓은 거죠. 뭐 차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뭐 전 동네를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린토피아 같은 곳이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가격은 저렴한데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도 높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다 사물 인터넷과 거의 맥이 다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현실하고 굉장히 네. 밀접한 네. 것들이 좀 많겠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이제 일반적인 IoT의 산업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럼 그 가운데에서 이제 매직 에코 아까 이제 플랫폼이 네.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IoT 기업으로서 아직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요 아니면은 예, 저희가 매직 에코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러니까 혼자 만들던 아니면 파트너와 콜라보로 만들던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팔고 있는 게 있어야 실제로 리얼한 사실 고객 돈이 피드백과 들어오죠? 리얼한 커넥션과 리얼한 비즈니스가 사실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큰 숙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또 자금도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플랫폼 만들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상이 하반기에 킥스타터에 런칭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팔려고 하는 네. 런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 스탠드는 레퍼런스용 마케팅이었다고 하면 이건 진짜 파는 런칭을 할 거고요.
팔아서 좋은 케이스 만들고 투자도 받고 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사실 만들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른 제품들이 사실 연동이 돼야지 더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는 사실 되게 하고 싶은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말 안 하지만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미밴드 하고 있는데 이 미밴드 한국에서 한 2만 원이면 사요. 그리고 요즘 난리죠. 샤오미 스케일 저울 그렇죠. 3만 5천 원이면 사거든요. 배송비 포함. 두 개 합쳐봐야 6만 원, 5만 원, 6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두 개를 딱 연동해서 하는 시나리오가 원래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던 시나리오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운동한 것과 몸무게가 연동이 되면 운동을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예전에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이키 퓨어밴드도 있고 애플워치도 있고 갤럭시 기어도 있고 이런 기능은 다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뭐 2시간씩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했기 때문에 건강하고 몸무게도 준 줄 알아요. 그런데 몸무게를 재지는 않죠. 그냥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몸무게가 집에 저울이 있어도 잘 안 재요. 귀찮아요. 그리고 쟀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가 기록하고 기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늘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모르죠. 사람들 영역 밖에 있는 얘기인데 샤오미 저울이랑 얘는 하나의 미핏이라는 앱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딱 설치하면 두 개가 딱 연동이 돼요. 네. 물론 아직까지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서비스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운동을 내가 매일 2시간씩 했는데 몸무게가 늘면 저울이 나한테 스마트폰 앱이 나한테 알람을 해주는 거야. 너 운동하고 있는데 몸무게 늘고 있어. 조심해라.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를 아직 샤오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미국에 가면 이제 2년 전에 나온 그 제품 중에 하피포크라는 제품이 있어요. 뭐 리프트 웨어라고 하는 숟가락도 있고 하피포크라는 포크도 있는데 이 포크는 뭐냐면 스마트폰에 연동이 돼 있어요. 밥을 내가 먹었는지 얼마나 몇 오래 번. 먹었는지 몇 번 먹었는지 스마트폰에 기록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을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몸무게가 늘었어. 그러면 이제 알람을 해주는 거야. 너 운동 그러면 이유가 여러 개지만 이 첫 번째 이유는 운동을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방법은 잘못된 식습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피포크 같은 포크가 연결이 되면 포크가 나한테 또 노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한 달 동안 먹는 습관을 봤더니 밥을 너무 빨리 먹어. 3분에 다 먹는 거야. 5분 안에. 네. 그러면 그렇게 빨리 먹게 되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운동을 암만 열심히 해도 몸무게 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연계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걸 연계해서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런 영역을 이제 아까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네.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네. 비즈니스는 그렇게 네. 파트너십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이거 되겠네 하는 네. 아이디어들이 완전 번쩍번쩍 막 떠오르실 거예요. 떠오를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비즈니스로 만드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될 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행을 아이디어라는 게 실행이 없어서는 사실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행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행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올바른 방향으로 트라이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가치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제대로 내가 소구를 하고 제품을 만드냐 내지는 서비스를 만드냐 그리고 이 방향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사용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최근에 쿠팡 같은 회사가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에 G마켓도 있었고 인터파크도 있었고 이베이도 그렇죠. 있었고 엄청나게 큰 있었고. 커머스 사이트들이 많았는데 굳이 그 소프트뱅크가 쿠팡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단 말이야. 엄청난 돈을. 근데 쿠팡은 실제로 보면 매출 전체 트랜잭션의 80% 이상이 모바일에서 일어나요. 80% 결제가 다 모바일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한다라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쿠팡은 지향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이제 사실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가는데 여전히 PC 기반으로 여전히 액티브엑스 기반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철저하게 모바일. 그러면 두 개 다 했을 때 제일 좋죠. 왜냐면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하나밖에 못한다.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PC를 버리고 모바일만 선택하는 게 답이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변하는 방향을 조금 먼저 앞서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가치를 내가 여기다 같이 구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거기에도 역시나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서 예전 같았으면 이제 혼자 잘 만들어서 하면 됐는데 최근에는 뭐 대기업이고 뭐고 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 다 보면 같이 뭘 잘 만드는 회사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이 조금 그런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함께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게 만들어져야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IoT 산업이라는 게 결국 기대감은 있으나 현재 이렇게 딱 눈에 보여지는 네. 어떤 큰 네. 산업의 결과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 것 같거든요. 네. 선구자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봐도 이렇게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 뭐 네. 기업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네. 개발을 하고 네. 뭔가 앞을 저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창업 후에 가장 힘들었던 어떤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어떤 상황? 뭐 하루하루가 계속 힘들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일부 정부 과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균형을 잡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카카오톡 절대 처음부터 돈 버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지. 4년, 5년 굉장히 힘들게 서바이벌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그 자리에 먼저 가서 그 가치를 계속 끊임없이 만든 회사들이 지금 이제 비로소 돈을 벌고 있듯이 저는 이제 IoT는 그거 역시 IoT는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게다가 단순하게 그냥 앱이라든가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빨리 스케일러블한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가 사실 더딜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작은 곳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언제가 제일 힘드냐라고 하면 언제가 제일 힘든지 모르겠으나 그냥 끊임없이 그런 균형과 그리고 뭐 월급날은 계속 다가오니까. 그렇죠.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 저희는 좀 다르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어.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가 내일이네. 갑자기 머리가 그래서 아프네.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그 가치를 아직 다 만든 게 아니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도전이죠. 네. 그 대표님이 이제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할 때 이제 페이스북에 시장이 적어서 글로벌로 나가는 게 상당히 힘들다. 요런 고민이 네,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한번 그럼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네. 한국에서 이 IoT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조금 생존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죠. 변신이 필요한 상황인데 차라리 처음부터 글로벌을 타겟으로 해서 네. 중국이 됐던 아메리카가 됐던 큰 데 가서 한번 깃발을 꽂고 터전을 넓히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게 이제 제 고민인데요. 여태까지 고민한 거. 네, 네. 고민을 다시 이제 질문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만히 보면 지금 한국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이 뭘 하는 회사들이냐면 스마트폰 앱을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스마트폰 앱을 해요. 근데 이게 촉발된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회사들이 없었습니다. 네. 거의 다 대기업 하청이라든가 SI 쪽만 그렇죠. 가득했었고 없었는데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이 에코시스템을 만들었죠. 이 생태계를. 네. 결국은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가 코딩만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카메라 앱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갖다 팔 데가 있는 거예요. 누구 손 안 빌려도 네네. 가서 등록만 하면 전 세계에 팔 수 있어요. 물론 30% 70% 나눠 이익을 쉐어하긴 하지만 아이디어만 좋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팔려요. 네. 물론 나름대로 뭐 마케팅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사실은 리스크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글로벌 마켓을 드라이빙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제 하드웨어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에서 아예 생산을 하자니 이제 중국 쪽에 탄탄한 사실 네트워크와 공장과 뭐 이런 게 이미 셋업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하드웨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스마트폰 케이스다. 그러면 디자인만 갖고 가서요. 업체 소싱해서 거기서 찍으면 돼요. 왜냐면 거기서 찍은 게 끝이기 때문에. 네. 근데 IoT, 웨어러블 이런 디바이스들은 이게 하드웨어가 나오면 하드웨어랑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스마트폰 앱이 같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위에는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과 연결이 돼야 되고 인터넷의 백엔드랑 데이터베이스, 뭐 클라우드랑 연동되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요 너무.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드라이빙 하기가 일단 첫 번째 어렵다.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력도 많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제 주변에 이제 그 실제로 이런 걸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웨어러블 팔찌 이거 미아 발찌용 팔찌 하시는 예.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이제 5불밖에 안 해요. 그거 하나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격이요? 하나가 가격이 5불밖에 안 해요. 판가가.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인디고고나 이런 데 런칭을 했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100개, 미국에서 300개, 일본에서 200개, 뭐 폴란드에서 20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주려면 이거 하나씩 주문한 사람들은 하나를 보내줘야 되는데 배송비가 해외 배송비가 8불, 10불이에요. 그러니까 제품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송비 물류와 이 제품비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고 두 번째는 전자제품이거든요. 이게 그냥 케이스면 그냥 팔면 그만인데 전자제품에 무선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꼭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인증을 또 다 받아요. 전자인증. FCC, 뭐 CE, KCC 이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한번 받는데 비용이 보통 2-3천만 원이 들고요. 제출해야 되는 시간, 뭐 그거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것들까지 하면 4-5천씩 보통 한 나라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팔려고 4-5천을 들어서 그 인증을 그렇죠. 받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관세, 뭐 물류, 뭐 그쪽에 뭐 대리점 이런 거 다 떠나서 단순하게 그냥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 보내주기 위해서 인증받는 것만 해도 큰 일인 거죠. 네. 근데 대기업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에 있었으니까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팀이 따로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규격이나 모든 인증을 그 팀에서 다 받아요. 네.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모니터링하고 비용도 다 지출하고 왜냐면 회사 비용 개발비는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플로우대로 팔릴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만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히든 코스트인 거예요. 뭐 그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다 팔렸더니 한국은 시장이 작아서 몇 개 못 팔아. 아 네. 중국이나 뭐 유럽에 팔아볼까? 딱 올리는 순간부터 그게 다 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핸들링하기가 작은 회사들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가 아예 태생부터가 그 작은 회사가 하기에는 구조가 안 맞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제 딱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지금 IoT 할 때 많이 이제 IoT나 이런 쪽에 많이 떠오르는 회사들을 가만 보면 그러니까 중국 같은 회사들은 어차피 중국의 시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막 드라이빙 하면 네. 되거든요. 뭐 샤오미 이런 회사들 잘 팔리니까 막 드라이빙 하면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 그 페롯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PARROT. 네. 앵무새죠. 페롯이라는 네네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불과 2007년, 2008년 이때 뭘 하는 회사였냐면 MP3랑 그다음에 핸드폰 액세서리를 팔던 회사예요. MP3 PMP를 하던 회사인데 MP3 PMP 시장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싹 다 없어졌죠.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망했어야 돼요. 망했어야 마땅할 회사인데 이 회사가 드론과 IoT를 잡은 거예요. 왜 잡았냐면 원래 제조를 했잖아요. 제조를 했고 소프트웨어 PMP, MP3 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IoT 뭐 드론 이런 걸 하면 왜냐면 제조를 원래 해왔으니까 괜찮겠네 해서 이제 그쪽으로 피보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그 드론 2위가 지금 페롯이에요. 전 세계 드론 2위 업체가 페롯이 됐고요. MP3는 다 접었으나 페롯에서 만드는 IoT 제품들, 그러니까 화분에 꽂는 센서 같은 것들이 지금 페롯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것들이 농업에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작다라고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험을 얼마나 잘 전략적으로 활용했느냐. 똑같은 회사가 미국에도 있어요. 벨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벨킨. 벨킨 그렇죠. 벨킨은 전통적으로 뭐 충전기, 뭐 케이스 이런 거 네. 열날이 했던 회사인데 네, 그렇죠. 지금 벨킨이 미국에서는 사물인터넷 회사 탑10 안에 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물인터넷 IoT라는 용어를 만든 케빈 에스턴이 지금 벨킨에 가 있어요. 프로켄 갬블이 아니라. 네, 벨킨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벨킨에서 사물인터넷 전체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벨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케이스 잘 만들어 왔으니까 제조경. 뭐 충전기도 만들었고 배터리도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벨킨 위모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플러그인데 저희가 만든 거랑 똑같아요. 스마트 스위치예요. 기존에 집에 있는 플러그에다 딱 꽂으면 스마트폰으로 그 플러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단순하죠. 그걸 팔아요. 그 네. 비싸게 99불에. 그리고 그걸 좀 팔다 보니까 뭐랑 좀 연계할까 해서 이제 모션 센서도 같이 팔아요. 그러니까 모션 센서에서 그 앞에 사람이 움직이면 이 스위치를 키거나 끄거나 하긴 연동되게
그런 식의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통 이제 주변에서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회사들이 자기의 테마만 잘 잡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이미 자기 테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못 들어오면 이제 저희랑 함께하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면 여러 개의 데이터 간의 관계와 유의미한 어떤 그 연결성만 만들어내면 남들이 또 못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앞으로 뭐 5년 정도 후에 아마 누군가가 또 사물 인터넷 IoT 2.0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가능하죠. 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웹도 웹 2.0 시대가 뭐였냐면 닷컴 버블 붕괴되고 실제로 웹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2003년 이후 그때 살아남은 회사들을 웹 2.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IoT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은 아직은 인프라, 아직은 초창기에 그냥 트라이하는 단계고요. 네. 이게 무르익어서 정말 돈을 벌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좀 네. 필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 얘기 좀 물어볼까요? 네, 크라우드 펀딩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인디고고 지난번에는 인디고고 하셨다가 네. 이제 다음번에 킥스타터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근데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좀 미국 그 가져오는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유리하지 않나요? 어, 해외 사람은 불가능한 걸로. 유리하다기보다 필수 조건이죠. 그쵸, 안 되죠. 그러니까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이거나 미국에 텍스를 내고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권자, 그러니까 통장이 개설한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그거에 합당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사람만 오픈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위해서 매직했고 미국 법인을 사실 만들어 놨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버추얼해요. 그러니까 오피스는 없으나 버추얼 오피스는 만들어 그 놨습니다. 인디고고보다 네. 인디고고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아주 좀 자유롭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인디고고보다 어쨌든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킥스타터고 그곳을 통해서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두 개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인디고고도 역시나 뭐 그러니까 약간 이제 롱테일인데요.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주목받지 않는 프로젝트 사이 그렇죠. 갭이 굉장히 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영어권 서비스에 좀 속해 있는 곳들이 미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딱 다뤄주면 확 올라가는데 그 스태픽이라든가 스태빙을 골라주거나 아니면 미디어에 나오지 않으면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 수천 개 중에 그냥 하나라 네. 눈에 안 띄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케팅을 안 하면 한두 건밖에 실제로 펀딩이 안 되고 끝날 수도 있는 게 인디고고는. 인디고고인데 자 인디고고랑 킥스타터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아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킥스타터는 이제 미국 법인이나 미국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펀딩이 되면 그쪽에 세금을 내야 돼요. 왜냐면 그쪽에 이제 합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킥스타터가 운영이 되냐면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불 펀딩을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 10만 불에 펀딩된 금액은 사실은 그 이 제품을 만들어서 미리 팔겠다라는 선주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라는 게 들죠. 네네. 그러면 10만 불 받은 거에 한 90% 정도를 한국이나 중국에다가 보낼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보내냐면 실제 생산 비조로. 그러니까 100%를 보내면 미국 이제 국세청에서 클레임을 걸어요. 세금 받을 게 없으니까. 세금 탈세죠. 아, 왜냐면 네네. 모든 걸 빼가 버리니까. 네. 근데 80%에서 90% 정도를 그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PO를 내주는 거죠. 오케이, 이걸 오케이. 만들어야 네, 된다. 네, 네, 네. 그 정당한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네, 네. 이쪽에 쏘면 사실은 이 비용은 뭐냐면 제조비를 위한 그 송금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원래 또 한국의 외국에서 꽂히는 돈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원래 또 내게 돼 있거든요. 오. 근데 이거 자체도 또 주문을 받고 또 하는 저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주문은 금액이 들어온 거니까 네네. 정상적인 송장을 인보이스를 통해서 세금을 이제 면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런 그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쪽에서 받아서 실제로 생산을 해서 집행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쉬핑을 할 때 그 비용으로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제조하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둘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두 개가 또 차이가 하나 큰 게 뭐냐면 킥스타터는 미국에서 좀 관리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이 킥스타터 이 HQ에서 프로드, 그러니까 페이크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펀딩 성공하면 좀 마케팅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킥스타터에 내가 일부러 하나 올리고 내 돈으로 다 사버리는 거예요. 마치 남이 산 자기가. 것처럼 막 계정 만들어서 막 사면
킥스타터는 IP나 그 사용 이렇게 나가는 패턴을 모니터링을 해요. 네. 이상 징후가 발견이 되면 모니터링을 하다가 그게 가짜면은 제재를 걸고 그 킥스타터 펀딩을 페일을 시켜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함부로 내 마음대로 성공을 시키기 어려워요. 예전엔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네. 근데 인디고고는 내가 다 사도 돼요. 아, 다 사도 되기 때문에 인디고고에서 성공한 것과 킥스타터 성공한 게 조금 웨이트가 퀄리티가 다르다라는 게 있고요. 책방에서 책 사는 거하고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킥스타터 같은 경우는 픽스트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이다. 10만 불을 내가 펀딩할 거다. 근데 10만 불이 안 되면 페일이에요. 그러면 페일이 나면 그냥 다 돌려받죠. 거기다 돈을 낸 사람들은. 네네. 그리고 성공을 하면 4%의 수수료를 킥스타터가 가져가요. 근데 인디고고는 옵션이 두 개가 있어요. 픽스트와 플로팅, 플렉서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불이다. 근데 이거를 픽스트로 해놓으면 킥스타터 똑같아요. 펀딩에 실패하면 다 리펀드가 되고 펀딩에 성공하면 4%를 인디고고가 가져가요. 근데 플렉서블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 10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불이 안 들어왔어. 근데 5만 불에 성공하면 그러니까 플렉서블인 경우는 돈이 그래도 와요. 그 대신에 그 인디고고에서 8%를 떼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돈이 궁하면 플렉서블을 써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존재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미국 법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하기가 어려운 대신에 인디고고는 누구나 그냥 올리면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되게 좋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산하는데 내가 생산비를 미리 받고 손주문을 받고 만든다는 건 정말 네. 제조업자 입장에서 꿈의 그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글로벌하게 가능한 게 이런 것들인데 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뭐 대표님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뭐 대기업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일단 제조업이나 벤처들이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림의 떡입니까 이런 거? 가능은 하죠. 근데 네. 이제 가능은 한데 여전히 여기 올리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비디오, 네. 그러니까 그냥 만들었으니 사가요 이렇게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정교하게 사실은 그 패키지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네. 사용자들에게 똑같아요. 대기업이 물건 파는 거랑 똑같이 아까 그 비디오 보고 저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사는 거지. 정말 허접하게 해서 야 이거 사가 그런다고 해서 사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디오, 사진 촬영, 뭐 시나리오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글로벌리 이런 제품을 한번 팔아보겠다. 그러면 분명히 해볼 만한 서비스고. 근데 어쨌건 이제 거의 보면 이제 경쟁 제품들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그 경쟁 제품들 가운데서 내게 눈에 보이는 대로 튀어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네, 마케팅이 될 네, 수도 네, 있고요. 그러한 팁에 대해서도 하나 좀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아. 노출이 잘 되는 이거 방법. 네. 이게 중요한 엄청난 건데. 팁인데 이게 엄청난 팁인데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 딱 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올리면 바로 그 한 1, 2주 사이로 엄청난 이메일이 들어와요. 오. 이메일이 물건을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미디어에 실어줄 테니 돈 내라. 그러니까 벌써 뿌락치들이 엄청 많아요. 그 킥스타터 인디고고에 붙어서 장사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우리랑 손을 잡으면 30개 미디어에 실어줄게. 한국에도 있잖아요. 뭐 이름 없는 그렇죠. 미디어 막 실어주고 돈 받는 데 있듯이 네네. 이미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미디어에 어쨌거나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셜리 마케팅도 해야 되겠지만 미디어에 우리 제품이 소개가 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나름대로 이제 보도자료도 만들고 컨택도 직접 하면서 네. 사실 그런 사례들을 사실 만드는 게 1번. 그게 절대 필요하고요. 직접 하나요, 그거냐? 직접 해야죠. 그러니까 대회 행사를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곳을 활용하면 분명히 실려요. 네네. 걔네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실려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나름대로 먹고 사는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그 지면으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실는 거다 보니까 실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네네. 실고 걔네들이 그 메인 페이지에만 안 올라가는 거면 그 밑에 얼마든지 실어도 사실 걔네들은 돈 버는 거니까 그렇죠. 와인 아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트랙 레코드를 만들어서 마치 그 요즘 맛집 다녀보시면 MBC, SBS 맛댐 뭐 나왔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 그걸 하나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디고고나 킥스타터 둘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이 프로젝트 캠페인이 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웨이트가 생기는데
그거를 보통 킥스타터나 인디고가 백커의 수를 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백킹을 하느냐. 백킹한다는 게 후원한다는 뜻인데 후원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제품을 1000개를 팔겠다. 그래서 99불짜리 1000개를 올려놔요. 근데 99불짜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명이 샀어요. 그럼 쟤는 백커가 30명밖에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얘는 웨이트가 그러니까 30명짜리 캠페인인 건데 팁이 정말 중요한 팁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1불짜리, 2불짜리 정말 마음을 응원하고 응원하면 스티커 하나 보내주고 티셔츠 뭐 9불짜리 티셔츠 하나 보내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질러줄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내 친구들한테 야 100명 다 들어와서 99센트씩 쏴줘 1불씩 쏴줘 1000원이잖아요. 네네. 쏴줄 수 있잖아요. 1000원. 네. 그렇게 해서 100명이 쏴줬다. 그럼 얘는 백커가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99불짜리 30개 판 거보다 1불짜리 100개 있는 게 웨이트가 더 높아요. 그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노출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전체 금액이 커지면 그 웨이트가 또 합산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스텝이 픽업해서 이제 앞에 메인 페이지에 뜬다거나 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가가 좀 낮게 하는 게 좋겠네요. 단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낮아도 안 되잖아요. 아니요, 너무 낮아도 돼요. 그러니까 1불짜리를 가지고 200~300개를 팍 질르게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또 동일한 제품으로 가나요? 아니면 다음에는 다른 제품으로 가도 괜찮나요? 아, 그게 어떤지.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으로 1달러로 이번에는 했다가 네. 그래서 한 뭐 백커를 많이 아니요, 만들어놓고 그 캠페인 자체에 아, 그게 다 있어요. 포함이 돼 있는 오케이, 거예요. 알겠습니다. 1불, 네, 네. 99불, 네, 네, 129불, 뭐 159불이 네. 캠페인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른 거라서.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 킬러 디바이스가 아직은 없다는 얘기가 이제 네. IoT 분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킬러 디바이스 그래도 보면 지금 미밴드 쓰고 계시고 네. 틀림없이 대개 이제 체중계가 있을 거고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체중계 있어요? 남의 거 샤워너 네. 있으신 분매는 아니죠. 이게 알려주질 않는데 그 킬러 디바이스 같은 경우 그래도 이런 그 가격이니 뭐니 기타 이런 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상황이어서 그런 거로 볼까요? 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 이런 킬러 디바이스가 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치고 나가거나 우리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킬러의 정의를 뭘로 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킬러가 과거 관점에서 킬러는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빅샷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 킬러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시대는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 같이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 샤오미 미밴드라든가 샤오미 스케일러, 샤오미 배터리는 킬러 디바이스죠. 현재 그렇죠. 왜냐면 품질은 훨씬 좋은데 같은 가격대 제품보다 품질은 좋은데 더 가격도 좋고 디자인도 좋은 제품을 샤오미가 파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킬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킬러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만큼의 가치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킬러 디바이스라기보다 킬러 에코시스템이 저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킬러 에코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그리고 그 포지셔닝한 제품들을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연결할 거냐 그러니까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오미도 역시나 지금 가만 보면 체중계 뭐 미밴드 한 건 당연하고 뭐 파워 멀티탭도 했죠. 멀티탭도 나왔어요. 공기청정기도 나왔죠. 네. 최근에 샤오미 스마트 슈즈도 나왔어요. 신발도 나왔어요. 저희도 신발 하거든요. 가방도 팔더라고요. 가방도 있고 샤오미 라우터도 있고요. 샤오미 제품들이 거의 뭐 카메라, 이 카메라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걔네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사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걔네들도 스스로 아는 거죠. 어떤 게 하냐면 특허가 2010년에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특허가 취약해요. 아,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중국에서는 팔 수 있으나 해외는 해외에다 못 가죠. 파는 건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해외 마켓을 스마트폰으로 드라이빙 할 수 없으니 그러면 뭐 갖고 드라이빙 해야 되냐? 특허가 상관없는 제품들이 바로 사실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에요. 잘 만드니까 싸게 자기 디자인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연결하면 나중에 엄청난 파워가 되기 때문에 샤오미는 첫 번째 그걸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또 잘해요. 잘하고 샤오미의 또 기업 문화 자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문화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이 중국은 원래 제조업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샤오미는 원래 제조 뒤에는 있는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문화가 있다 보니까 거기 소프트웨어 조금만 얹으면 그냥 사물인터넷 제품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져가지고 사물인터넷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만들고 그러면 5년 뒤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뭐 화웨이라든가 1988년에 만들어진 화웨이는 특허가 많죠. 네. 모토로라를 인수한 레노버도 특허가 많죠. 삼성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도 특허가 많죠. 얘네들이랑 붙으면 사실 져요 100%.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연결돼 있는 디바이스 인프라를 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키로도 카드로도 나중에 쓸 수 있는 자원이 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네. 샤오미가 끝까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샤오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킬러 앱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스마트폰 앱이 나왔을 때도 킬러 앱이 뭐냐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 벌써 200만 개가 넘었거든요 앱들이. 근데 누가 킬러 앱이냐 그러면 페이스북이 킬러 앱인가요? 사실은 카카오톡 같은 건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스북도 킬러 앱이라고 할 수 있으나 킬러 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 앱은 굳이 이제 킬러 앱이다 아니다보다 그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지워지지 않는 서비스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서비스냐, 하루에 여러 번 들어가는 서비스냐,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 이제 2부는 이제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이랑 같이 아까 그 대표님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 방송 안내드릴게요. 네. 그 다음 주는요 승마 운동기구를 글로벌하게 수출하는 이렇게 그런 이분은 설마 승마 운동기구 우리한테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비싸가지고 주면 좋고 뭐 주면 사다리. 땡큐고 어쨌든간에 대원포티스의 정필동 대표님이랑 그 다음 주는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요새 광고 많이 하죠. 야놀자 이수진 대표, 네, 그랑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에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아직 그 CEO톡이라고 하시면 페이스북 하신 분들은 여기 그룹 있으니까 여기 이따가 참여하시면 전체 사진 찍을 때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그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의 MC님 이렇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마치셔야죠. 네. 아 제가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이렇게 뚜렷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실은 이런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들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내가 IT가 아니고 내가 사물인터넷 회사가 아니고 나는 정말 그냥 뭐 제조업이고 나는 그냥 뭐 상업이고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분명히 응용하고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